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동결을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짚어봤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역대급으로 머리가 아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이제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 수준인데요. 일단 25bp에서 3.75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제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현재 가뜩이나마 여러 가지 경제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지금 현재 2021년 8월 이후에 10차례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해왔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파장이 어느 정도 좀 녹아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일단은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간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당분간 내리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바라봤다라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금리를 우리보다 좀 늦게 올렸기 때문에 그 파장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금리를 좀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CPI, 이제 미국의 CPI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는 6%대인데 우리는 5%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8개월 연속 5%대의 소비자 물가가 머물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상승이죠. 네.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뒤로 수년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회의를 주재하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전기료, 가스료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다른 이제 우리가 뭐 외식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일단은 현재 지금 뭐 CPI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중요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은행과는 좀 별도로 부총리께서 이제 발언하신 것이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잠깐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창용 총재께서는 기준금리를 긴축 수준까지 인상했고 향후에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추경호 부총리하고 거의 뭐 궤를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네. 이제 다뤘을 때도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물가에 이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 쪽으로 현재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외의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의외의 변수가 나타난다라면 시장이 충격적이겠죠. 하지만 그 동결적으로 나타난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마냥 뭐 이것을 끌고 갈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는 거죠. 미국이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25bp 정도 금리 인상할 것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 50bp에 대한 가능성도 약 한 15% 정도긴 하지만 이제 고개를 좀 들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동결하게 된다라면 175bp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네. 지금 125bp 금리 격차가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제 금통위께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릴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자산 시장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가뜩이나마 오늘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충격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면 어느 정도 시장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내일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에선 동결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이야기도 뭐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날이 커져가는 무역 적자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2월 20일까지 지금 약 6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수치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20일 오늘 이제 21일이기 때문에 20일 아니 그 22일인데 네. 20일까지 이제 수치가 발표가 되죠. 무역 수지가 일단 한 59억 8,700만 달러가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수출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를 했고 수입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9.3% 증가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에너지 가격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사서 쓰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명목 가격이라 하더라도 올라가서 일단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 하루하루 이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조업 일수가 2월 달에는 좀 많았어요.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설이 2월에 껴 있었고 네. 올해는 설이 1월에 껴 있었기 때문에 네. 2월 같은 경우는 온전히 이제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 수출액은 지금 5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예. 우리나라 국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대략 한 70%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다라는 거죠. 뭐 주식시장에 있어도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다 수출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철강 전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현재 주가가 못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우리가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교역이 좀 늘어나고 있는 수치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감소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뼈아픈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20일까지 약 60억 달러 적자지만 2023년 들어서 1월 달 것까지 하면 무역 적자가 18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현재 지금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죠. 작년에 상당히 우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472억 달러 무역 적자를 했는데 벌써 한 달 20일 만에 작년 무역 적자의 40% 규모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작년에 470억이었는데 벌써 지금 18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 전보다 43.9%나 감소하면서 반도체가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현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선 통신 같은 경우도 25%,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38% 감소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IT 가전 쪽 이런 쪽들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다양스러운 것은 승용차가 56% 늘어났고요.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했습니다만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22% 감소를 했습니다.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5월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감소 중국에서는 마이너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또 다른 주력 시장으로 봤던 게 이제 베트남인데 네. 베트남에서도 18% 정도 감소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문제를 점검해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베트남 감성 좀 의외네요. 예, 이런 네.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나타났었던 현상인데 베트남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미국에서는 29%가 늘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도 우리가 또 이제 주력 시장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뭐 아무래도 중국과 반도체를 엮어서
지금 이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황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이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 이후에 반영돼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는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3월 4일 날 중국에 이제 양회가 열리죠. 중국의 양회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드디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할 텐데 현재 소비 위주의 이제 그 경제 리오프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또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 수출할 먹거리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최근에 자산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월 4일 중국 양회에 따라서 품목들이 좀 바뀔 가능성도 보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수출이란 게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어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생활상을 반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지금 환율이 1,300원대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의 먹구름이 좀 더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오늘의 이슈는 따로 떼어서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준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무역 적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환율 문제까지 하나의 지금 고리로 이제 경제가 다 돌아가는 건데 네. 환율 시장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환율이 오늘 1,306원까지 이제 뚫으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 환율이 지금 1,300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좀 얼마 전에 1,200원이었는데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 1,400원이었어요. 네. 1,400원에서 이제 우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환율이 1,200원대까지 수직 급락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1,300원까지 올라오면서 네.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400원대보다 무역 적자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1,300원이라고 본다라면 그 1,400원에 대한 의미가 과연 맞았었는가? 그동안 중간선거 이후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것들이 약간의 어떤 좀 인위적인 부분들 있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제부터 본 게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1,300원에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현재 지금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달러가 다시 강해지면서 우리네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1,200원대에서 1,300원대까지라는 거죠. 1,300원에 대해서는 쉽게 못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만 가볍게 1,300원을 뚫어주는 아무래도 이제 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환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실 텐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죠. 실업률이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부분들, 고용이 좀 탄탄한 그런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고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CPI 같은 경우 한 차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달 CPI를 보고 나서 3월달에 그 금리 결정을 내리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제 1월달 것만 하더라도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조금 기울기가 낮아졌죠.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당연히 25bp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예상을 합니다만 50bp를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고개를 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미국이 지금 50bp를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미국이 지금 5%대 중반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미국의 현재 지금 막대한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무리 지금 현재 경기가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세게 나오지 않는 한 5%대 중반 정도에서는 못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카드를 물론 다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서둘러서 카드를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뭐 이번에 투표권이 없으신 두 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50bp 이상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한 분은 또 그랬어요. 50bp 인상해서 빨리 5.3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분도 이제 6이라는 단어는 안 쓰시고 빨리 5.3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 개념이지 이것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거는 과거와는 조금 결이 좀 톤이 낮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장기 금리가 현재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의 추가 금리가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8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고요. 자, 지금 당장 금리가 4.75고 장기 금리가 3.8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미국이 당장 뭐 피봇을 일으킨다라든지 금리를 끌어내리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현재 수준의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금리가 위로 시프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움직여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장기 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장기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역할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1,300원이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원래 이제 원화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포지션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원화가 강세일 때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샀었던 거고 1,200원에서 1,300원 갔을 때도 삼성전자를 사긴 샀습니다. 근데 네. 몇몇 이제 종목들이 좀 퍼졌고 한쪽에서 이제 은행주를 팔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은행주를 판 것을 가지고 삼성전자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차손을 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들이 들어온 환율대에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는데 여기서 이제 1,300원에서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1,300원대 중반까지 간다라면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못 들어올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안정세를 찾으면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전략 세우기 어려운 게 기준점이 흔들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을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딱 그 시점이 지금 주가 조정을 과 시점과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2,500을 못 뚫고 2,400이 지금 깨지냐 안 깨지냐 더군다나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환이 지금 1,300을 자리 잡을 때까지 국내 자산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그 소장님 무역 적자 말씀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시황의 회복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타이밍을 어느 정도 어느 때로 좀 잡고 계세요? 예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뭐 중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반도체를 같이 보는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예측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재고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과거 이제 2019년 상황들을 보면서 재고가 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있었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실 팩트 확인들이 되는 거죠.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팩트죠. 일단 뭐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뭐 PC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것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경기가 둔화되니까 안 팔리는 거고 하나는 2020년과 2021년에 과잉 소비가 있었죠. 그때 만약 재택근무하면서 많이들 바꾸셨잖아요. 네. 네. 많이 바꾸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경기 둔화된 상태에서 이걸 또 바꾼다? 네. 쉽지 않다라는 점.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일단 또 재택근무에 따라서 기업들이 서버를 다 늘려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서버를 늘린다라는 거 쉽지 않다. 이 그래서 점을 가전제품도 소비가 다 떨어지는 다 거고요. 이제 좀 떨어지는 네. 부분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뭐 다들 집이 재택근무하니까 TV 바꾼다, TV 뭐 바꾸고, 냉장고 네. 바꾼다, 뭐 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가 5나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도체 칩 생산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분명히 큰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은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몰고 올 파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 아무리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중국도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이 이제 살아난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내에서 또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도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는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뭐 아무래도 경기랑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쉽게 살아날 가능성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결국 많은 분들 뭐 아무래도 직설적으로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으시고 최근에 요 1월 달, 2월 달 왔을 때 1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텐데 1월 중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네. 삼성전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정말 뭐 이상한 주식들 저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한 주식들 용기 있게 사신 분들이 수익률이 뭐 2배, 3배 이렇게 막 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투자가 올바른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팔고 가지도 못하겠고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뭐 조금 작은 주식들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는 또 그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걸 일일이 삼성전자 움직일 때 삼성전자 사고 테마주 움직일 때 테마주 사고 다시 삼성전자 움직일 때 삼성 사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만 사시는 거고 테마주 하는 분들은 테마주만 하는데 그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때가 그분들 때예요. 네. 그분들 때인 거고 그분들이 또 그러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그 리스크 관리 못하면 또 그분들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전략, 글쎄요, 뭐 삼성전자 올라가냐 떨어지냐를 제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닙니다만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삼성전자를 만약 갖고 계신다라면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기간에 어떤 뭐 주가의 부침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경쟁의 핫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